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장소 및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니 어떠한 형태로든 모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반 남학생 15명이 같은 날 모교에서 모두 사망했다. 나는 그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경찰은 나를 끊임없이 신문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졸업 후 10년 동안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왜 한밤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왜 오직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지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다. 100만 위안을 주면 진실을 전부 말해주겠다. 나는 매일 주요 SNS 플랫폼에 똑같은 글을 복사해 붙여넣었다.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 찼다. 돈에 미쳤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어내네? 나는 조커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듣고 싶으면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라는 글을 남겼다. 또 누군가는 장난스레 비아냥거렸다. 오늘 목요일인데 50위안 송금해주면 들어줄게.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마침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잘 들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살인사건입니다. 태양이라는 계정을 쓰며 자신을 진 기자라고 소개한 남자가 한밤중에 내 경비실을 차려왔다. 당신들 반에는 당시 남학생이 총 16명이었고 당신을 제외한 전원이 그날 밤 사망했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함께 학교로 돌아온 겁니까? 맞은편의 남자는 나를 탐색하듯 바라보며 두툼한 가방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가방 안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방을 다시 밀어냈다. 진 기자님,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고 진실이 어떤지는 기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바보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 돈이 부족하다면 더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비벼 껐다.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은 100만 위안입니다. 돈에 미친 겁니까? 보잘것없는 경비원 주제에 입만 열면 100만 위안이라니. 말을 마친 그는 내 낡은 경비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서 CCTV 화면이 깜빡이는 낡은 컴퓨터. 구석에 놓인 기름때 묻은 접이식 침대와 그 위에 봉투 하나. 남은 공간은 겨우 의자 2개가 들어갈 정도라 두 사람은 거의 밀착해 있었다. 내가 먼저 일어섰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죠. 기자라고 자칭한 사내는 결심을 내린 듯 이를 악물었다. 100만 위안이면 100만 위안, 여기 계약금조로 10만 위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매 질문 2개에 먼저 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100만 위안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겠으니 나는 문제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질문, 그 15명의 죽음이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명문대 졸업생에 당신 동창들은 부유하거나 출세했는데 왜 당신은 이런 외곽 구석에서 경비원으로 썩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불만을 억누르며 나를 쏘아보았다. 그건 나중에 따지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을 깨끗이 지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 내는 사람이 왕이죠. 내가 문 열림 버튼을 누르자 문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내가 나가려 하자 그가 다시 불러세웠다. 하나 더 묻고 싶군.
왜 이 이야기에 100만 위안이나 필요한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특종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나는 말을 끊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내시면 그때 얘기하죠. 말을 마친 그는 어둠 속으로 등을 돌려 사라졌다. 며칠 후 내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진 기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 그는 마오타이주 한 병과 90만 위안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왔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나에게 수태를 건넸다. 확인해 보겠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수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품에서 작은 잔 2개를 꺼냈다. 당신 수입으로는 평소에 이런 거 마시기 힘들 텐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자님 덕분에 앞으로는 마실 수 있겠네요. 그의 미소가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경비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는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2잔을 유심히 살핀 뒤 술을 가득 따르고 한 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려던 찰나 말이 끊겼다. 어디선가 삐삐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무전기 하나를 꺼냈는데 표시등이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가져오셨죠? 그가 잔을 들며 무심한 척 물었다. 그렇소. 나는 술잔을 들어 그와 부딪힌 뒤 목을 태우는 독한 액체를 한 모금 넘겼다. 이 이야기는 꽤 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는 시작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지고 보면 졸업할 당시 우리 반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대학 생활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베이의 메마르고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읍내 최초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마른 등을 굽혀 가족 전체를 짊어지며 탄광에서 일해 나와 여동생을 부양했습니다. 남들에게 명문대 합격 통지서는 비단옷처럼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천근의 무게였습니다. 5천 위안의 등록금은 우리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대학에 가지 않고 일해서 여동생을 부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뺨을 매섭게 때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조건 가야 해. 너희 둘 다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야만 이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기어 나올 수 있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어머니는 친척과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애원하셨습니다. 장 씨에게 200위안, 이 씨에게 300위안. 그렇게 간신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관까지 팔았습니다. 내 고향에서는 그것이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세가 깊었던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팔려간 그 관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기워 만든 5천 위안과 친척이 쥐어준 달걀 하나를 쥐고 나는 제트대학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틀 밤낮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 한 번 감지 못하고 주머니 속 뜨거운 돈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등록금 4천 위안을 내고 남은 1,000 위안을 식권카드에 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도를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고 피로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랑이요? 감히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내 일상은 수업, 도서관,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지만 탐이 나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지만 처음에는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구내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배식을 맡았고 나는 식판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날 한 남학생이 그녀의 손이 떨린다며 고기 양이 적다고 조롱했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그 남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배식량은 식당 규정이고 이 친구 탓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주문하시면 되고 뒤에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을지 모르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학생은 욕설을 뱉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은근한 교감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학생이었기에 우리는 보수가 조금 더 좋은 아르바이트를 서로 소개해주고 식당 몇 번 창구에서 밥을 더 많이 주는지 공유했으며 조용한 자습실의 밤에는 따뜻한 물에 데운 비닐팩 우유 하나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추위로 튼 손, 가족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작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련한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낯선 타향에서 서로의 온기를 빌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알았지만 누구도 그 얇은 창호지 같은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연애란 탕후루 하나, 값싼 선물 하나조차 우리에겐 사치였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기대어 있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줄까 두렵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죠. 변화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전단지 배포를 마치고 춥고 지쳐 있었으며 손에 쥔 수당은 초라할 만큼 적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이 흩날렸고 번화가를 지나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오가는 수많은 인파는 흐릿한 색채로 번져갔습니다. 수많은 집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한 불빛은 단 하나도 없었죠. 타는 문득 저 멀리 쇼핑몰 옥상에 있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 예쁘다. 바람에 붉어진 그녀의 옆모습과 눈동자에는 순수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 집에 둘 진짜 트리를 사자.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속눈썹에 떨어진 눈송이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등록금도 밥값도 모두 잊혀진 듯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탄, 내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나 너 좋아해. 졸업하면 우리 같이 남쪽 도시로 가자. 방 하나 얻고 일자리 구해서 같이 돈 벌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정말 잘 살아보자.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그녀 앞에 펼쳐보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얇은 얼음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기에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틈틈이 잔돈을 아껴 값싼 뜨개꽃 한 송이를 선물하거나 그녀가 필기노트를 선물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숨어 책상 밑으로 살며시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커튼 색깔과 베란다 화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먼 미래를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고난을 버텨내게 해주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4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연이어 열렸고 지원서는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바로 앞에 있다고 믿으며 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탄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주 피곤해했고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 내 시선을 피했으며 이따금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환절기라 독감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걱정이 된 나는 그녀를 이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유산입니다.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나는 멍해졌고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우리는 사귀면서도 늘 선을 지켰습니다. 가장 친밀한 행동이라 해봐야 포옹과 입맞춤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코 내 아이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얼음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았고 배신감이 온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누구예요? 내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묘묵,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뭔데 도대체? 사실대로 말해봐. 강요당한 거야? 아니면 자진한 거야?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떨렸지만 고개만 절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딘 칼날처럼 내 안의 어두운 의심을 더욱 굳혀갔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는 거지? 날 속이려고 거짓말이라도 지어내면 될 텐데. 분노와 구욕감이 내 마지막 이성마저 갉아먹었습니다. 난 진짜 바보였어. 나는 이를 갈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그리던 미래는 다 뭐였는데? 그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침묵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을 거면 헤어져. 끝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더 보면 내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스스로를 방에 가두고 모든 연락처를 지웠으며 그녀가 나타날 만한 곳은 어디든 피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인턴십을 떠나 학교는 한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던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인 게시글 하나가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문학부, 청순 여신의 충격 실체, 동영상 증거 있음. 글쓴이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곧 졸업식이니 빨리 저장해라. 언제 지워질지 모른다. 그 아래에는 14초짜리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고 영상 속 인물은 다름 아닌 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쥘 수조차 없었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어둡고 심하게 흔들리는 영상 속에서 탄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웅크려 멍하니 누워 있었고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붉어져 있어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영상 너머로 남자들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분노, 후회,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순식간에 나를 덮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나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그 짐승 같은 놈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입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미안해, 미안해를 중얼거리며
여자 기숙사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숙사 안으로 뛰어들려던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사람이 뛰어내렸다. 쿵! 둔탁한 파열음이 등 뒤에서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마당 한가운데 선홍색 원피스를 입은 그림자가 기괴하게 뒤틀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머리에서 피가 번져나가며 절망 속에서 기괴하게 피어나는 꽃 같았습니다. 그 원피스는 내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색이 너무 화려하다며 그녀는 아껴두고 입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때 입겠다고 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우리가 약속했던 미래에서 그 옷을 입고 몸을 던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내 손에 든 술잔은 어느새 비어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진 기자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취기도 가신 듯했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누가 한 짓인지 알아낸 겁니까? 아니면 알아내지 못해서 아예 다 없애버린 건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붉은 옷을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원기가 되었으니 탄이 목숨을 거두러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자들은 학교에서 비극을 맞았고 나는 내내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어디에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말을 끊었다. 말 돌리지 마세요. 당신이 분명 무슨 수를 썼을 겁니다. 나는 직접 답하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게시판의 글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몇몇 학생들을 불러 면담하며 졸업 시즌이자 민감한 시기이니 소문이 퍼지면 좋지 않고 고인에게 또 상처가 된다고 입단속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탄의 부모님은 눈물이 마르도록 우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 앞에 무릎까지 꿇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 자신조차 진실을 몰랐는데. 그 일 이후 나는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변했고 졸업장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진 기자를 바라보며 우는 것보다 더 흉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문대생이 왜 여기서 경비를 서고 있냐고 물으셨죠? 이곳이 충분히 외지고 한적하며 방새도 들지 않고 많은 사람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책상 위에서 깜빡이는 무전기를 스쳤습니다. 진 기자의 눈빛이 무거워졌고 무전기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참아내며 무겁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15명은요? 그자들이요? 나는 멍한 목소리로 대내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이야말로 이 사건의 전환점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보면 알게 됩니다. 죄를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걸요. 진 기자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참 대단하시군요. 나는 그의 불만에 개의치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타임캡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압니다. 나는 내 잔을 채웠습니다. 당연히 아셔야죠. 우리 Z대학의 전통이니까요. 그는 시계를 힐끔 보며
더욱 참을성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난 당신네 Z대학 출신도 아니고 100만 위원짜리 이야기라면서 요점은 안 짚고 빙빙 돌리기만 하잖소.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완벽한 몰입을 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핵심만 말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옆에 놓인 무전기에서 연신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돈을 주셨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건의 진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타임캡슐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졸업 전 각자 편지를 써서 10년 후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소망을 담습니다. 반 전체가 편지를 상자에 넣고 학교 교정 한 구석에 묻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판에어 교내 인트라넷에 내용을 공개하고 옛 동창들이 모여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타임캡슐을 묻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판과 내가 다투고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적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반의 타임캡슐은 늙은 회화나무 아래에 묻혔고 그 나무 옆에는 우리 반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판에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담임 교수님이 나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탄의 일로 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아무 의욕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역시 탄처럼 가난한 환경 출신이라 우리 같은 빈곤층 학생들을 유독 아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내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류묵, 탄의 일은 정말 유감이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단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말을 마친 교수님은 쥐고 있던 펜을 돌리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대로 덮어둘 수 없다. 탄을 억울하게 둘 순 없어. 교수님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들을 스스로 기어 나오게 할 방법을 생각해냈어. 하지만 네 도움이 필요하고 운도 좀 따라줘야 한다. 이 USB 안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늙은 회화나무를 비추도록 각도를 맞춰두었단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 탄을 해친 자가 우리 반 안에 있다면 그놈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들 방법이 있어. 모두를 불러 모아 탄이 타임캡슐 안에 무언가를 남겨두었다고 말하면 그놈들의 급소를 찌를 수 있지. 교수님의 눈에 핏발이 서며 격앙되었습니다. 그놈은 타임캡슐이 열리기 전에 누군가 몰래 가져갈까봐 두려워할 거야. 반드시 확인하고 없애버리려 하겠지. 이걸 들고 감시해라. 판에로 오는 순간 잡으면 돼. 하지만 놈들을 전부 학교로 불러들이고 완벽히 믿게 하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돌연 차분해졌고 손을 내저으며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돌아설 때 우연히 교수님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흉터 위에 새 흉터가 더 씌워져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교수님이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류묵, 뒷일은 너에게 맡긴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쥐듯 차가운 USB를 꽉 쥐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감시 화면이 나타났고 밤에 늙은 회화나무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나는 눈이 따가울 정도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내가 마주한 것은 나무 아래의 수상한 인형이 아닌 끔찍한 악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담임 교수님이 행정동 옥상에서 투신해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졸업을 앞둔 교정을 폭탄처럼 휩쓸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온화하게 미소 짓고 매사 끈기 있게 대하던 분이 이토록 참혹하게 생을 마감하다니. 인턴십을 나갔던 모든 학생이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슬픔, 의구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학교 측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소규모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추모식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고 학생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갑작스러운 일의 원인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다 총장이 충혈된 눈으로 교수님이 직접 남긴 유서를 꺼내 낭독했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는 고뇌에 찬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진 기자가 불쑥 허리를 세워 앉았다. 무슨 문장이었습니까? 아직도 짐작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진실은 타임캡슐에 묻혀 있다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뜻은 그렇지만 원문은 훨씬 날카롭고 영리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 그녀의 사후 진술을 막지 않고 그대로 묻게 두었더라면 결말이 달라졌을까? 진 기자는 마오타이주를 한 모금 들이켰고 눈빛에 서늘함이 감돌았다. 참으로 똑똑한 여자군요. 사후 진술이라는 네 글자의 파괴력은 엄청났을 테니. 그들은 탄이 정말로 고발장이나 증거를 남겼다고 굳게 믿었겠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모두를 학교로 불러들이고 유언 한마디로 타임캡슐 안에 증거가 있다고 믿게 만들다니. 나는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못을 박듯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짜가 하나라도 있긴 합니까? 나는 멍해져서 물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몸을 더 바짝 들이대며 목소리를 낮췄다. 타는 피해를 입었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으며 영상이 유포되었고 주변은 가해자 투성이었는데 누군가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 그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면 애초에 막다른 길에 몰리지도 않았을 거요. 그 교수가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은 수없이 많았을 텐데 굳이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지. 당신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나는 그의 앞잔에 천천히 술을 채웠다. 진실과 호구가 섞여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진실에 닿으려면 다른 버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확실한 진실은 우리 반 남학생 15명이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진실은 절대 숨김이 없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계속하세요. 들을 테니. 나는 내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유서를 본 순간 나는 교수님의 계획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가장 강력한 열쇠로 삼아 모든 톱니바퀴를 돌린 것입니다. 첫째,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졸업 예정자 전원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죠. 둘째, 진실을 타임캡슐과 엮음으로써 가해자의 귓가에 가장 다급한 경고의 종을 울렸습니다. 타임캡슐 안에 진짜 무언가가 있든 없든 증범은 만약에 모든 걸 걸 수 없었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를 인멸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감시도구였던 CCTV를 통해 그곳을 지켜보며 찔리는 자가 제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학교 경비원으로 지원했고 자진해서 그 구역의 야간 경비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낡은 컴퓨터 앞에서 매일같이 화면을 지켰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늙은 회화나무를 향한 프레임 하나만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회화나무는 나이테를 더했고 잎이 졌다 피길 반복했습니다. 상자가 묻힌 자리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 평평해졌습니다. 10년, 또 10년. 분노와 증오로 눈이 벌겋던 19살 소녀는 눈빛이 탁하고 과묵한 경비원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아무도 오지 않았죠. 때로는 자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교수님도 틀렸던 걸까? 탄을 해친 자는 애초에 우리 반 사람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법망 밖에서 유유자적 살고 있는 건 아닐까? 10년 기한이 다가왔고 학교 측은 개교 기념일 정오에 당시 학급들의 타임캡슐을 발굴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내 안의 희망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점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타임캡슐 발굴 예정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기다림의 밤일 뿐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았으나 자정이 막 지난 순간 CCTV 화면에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나는 화면 앞으로 달려들어 눈을 부릅떴습니다.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자가 접이식 삽을 손에 쥐고 늙은 회화나무 아래 은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놈은 긴장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어.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끓어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반 남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삽을 들고 다른 방향에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먼저 온 자가 깜짝 놀라 방어하듯 삽을 치켜들었으나 새로운 자가 무어라 말하자 몇 초간 대화를 나누더니 기괴한 합의에 도달한 듯 두 사람이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치 보이지 않는 소환장을 받기라도 한 듯 학교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나 늙은 회화나무를 향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모두 손에 삽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오직 사방을 경계하는 긴장된 눈빛과 침묵 속에 노동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동창이 아니라 어두운 비밀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낯선 공범들 같았습니다. 나를 제외한 우리 반 남학생 15명 전원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차가운 경비실에서 모니터 속 기괴한 광경을 보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 수면 위에 아무런 물결조차 일지 않았는지를요. 그들 모두가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먼저 움직여주기를. 그래야 자신은 도발 뻗고 잘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희생양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탄을 해친 자는 바로 그들 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범죄자의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나머지 모두의 표적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정식 발굴이라는 최종 기한에 이르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유행을 바랄 수 없던 마지막 밤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진 기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놈들이 다 한 짓이라니. 이내 말실수를 깨달은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천리 밖에서 15명을 한꺼번에 처단하다니. 나는 술병을 들고 매 앞에 빈잔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진 지자님, 내가 섬뜩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야기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멍하니 이전 대화를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농사, 그리고 또 뭐였지?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광산이었던가요? 맞습니다. 탄광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광산 지하 깊은 곳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광석, 지하수요. 그러다 끔찍한 생각이 스쳤는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제 폭격. 나는 마치 지극히 평범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광산 관리가 허술해져 힘을 덜 들이려고 광부들이 직접 만들곤 했죠. 어릴 때 삼촌에게 자주 들었는데 배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위력은 엄청납니다. 내 시선은 마치 시공간을 뚫고 10년 전 늙은 회화나무 아래를 바라보듯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그 타임캡슐은 첫 해에 이미 내가 파냈습니다. 탄의 편지는 지금까지도 감히 열어보지 못했죠. 진 기자가 차가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시 묻어둔 건 타임캡슐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나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속을 비워내고 다른 것을 채워넣었습니다. 그놈들 전부를 저 세상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폭약과 연결된 간단한 기폭장치였죠. 파내는 놈은 끝장나고 같이 파내면 다 같이 끝장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진짜 이유는? 진양이 속삭였습니다. 대규모 처단이었죠. 내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흙탕에 흡수되어 크게 약화되었고 소리도 멀리 퍼지지 않았지만 15명의 목숨과 그들의 죄악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엔 충분했습니다. Z대학은 정부 은폐에 워낙 능해서 외부에는 그저 돌연사했다고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내막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죠. 진양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곱씹듯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힐끔 보았고 눈빛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탄의 타임캡슐 안에는 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나는 잘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억눌린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그 안에 나를 향한 원망과 비난, 그 시절 왜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글만 가득할까봐. 유감이군요. 진 기자는 매 고통을 무시하고 본론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숨겨둔 핵심을 이야기해 줄 차례 아닙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언제나 선을 넘는군요. 어젯밤엔 그자들이 연루되었는지만 물었더니 왜 경비원이 되었냐고 캐물었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답을 얻었음에도 더 파고들려 하다니. 지나친 호기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아니고 구멍투성이 이야기에 100만 위안이나 썼으니 돈 뜯긴 바보가 된 기분이라 그렇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탄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이면에는 잔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친 담임 교수도, 추모식도, 피와 눈물로 쓴 유서도 없었습니다. CCTV는 내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볏짚은 스스로 엮은 것뿐이니까요. 탄핵 사건 이후 여론은 신속히 잠재워졌고 담임 교수 역시 형식적인 위로 몇 마디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놈들을 그 나무로 다시 불러들일 명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졸업 후 몇 년 뒤 나는 우리 반 모든 남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 유심칩을 이용해 15명 전원에게 똑같은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고발 증거는 그녀의 타임캡슐에 들어있다. 넌 이제 끝장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범인들이 느꼈을 뼈저린 공포가요. 실명을 밝히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대지도 않았지만 그 모호함이 그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기나긴 심리적 처형이었던 셈이죠.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려 보낸 문자였는데 놀랍게도 15통 중 단 한 통도 잘못 보낸 문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눈에 훤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커리어에 화목한 가정을 꾸렸을지 몰라도 내면은 매 순간 독사에 물어뜯기는 고통이었을 테죠. 나약함을 들킬까봐 서로 연락조차 못하면서도 남들이 무탈하게 사는지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남이 먼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결국 그들이 나타난 것은 내 유인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정말 묻혀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나 역시 조사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모교의 평범한 경비원으로 회화나무를 비추는 카메라를 지켰고 밤이 되어 온 세상이 잠들면 어둠 속에 숨어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노리는 거미가 되었습니다. 권력도 인맥도 없는 내 유일한 무기는 인내심이었습니다. 15명 전원의 공개된 정보, 직장, SNS 계정, 집 주소, 심지어 처자식의 정보까지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졸업 후 그들의 흔적과 대조하고 게시물 한 줄 한 줄에 담긴 감정을 분석하며 그 시절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은 미칠 듯이 지루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놈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몰디브 여행 사진과 호화로운 식사를 자랑하는 동안 나는 답답한 경비실에 갇혀 식은 도시락을 씹으며 2,000위안이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여동생 학비를 내고 남은 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 괴리감이 매일 나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탄이 눈을 감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결정적 도화선이었던 그 영상.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졸업 앨범, 게시판, SNS를 샅샅이 뒤져 15명의 인간관계를 수없이 분석했습니다. 그들과 친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취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요. 10년의 세월 동안 수백 명의 후보군을 속어법으로 줄여가며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마침내 단 한 사람으로 좁혀졌죠. 나는 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며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폭발 사건 한 달 뒤, 바로 그자, 진양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태양이라는 계정으로 먼저 내게 연락을 취해왔죠. 탄을 해친 죄인들 중 법망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오직 2명뿐이었죠. 진양은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실망하시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연락한 건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었소. 지어낸 이야기라 해도 너무 자극적이니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경비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전보다 더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한참 뒤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디자님,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던 자가 과거의 한 여성을 나락으로 몰고 간 영상을 유포했던 장본인이라면 10년 후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남학생들이 같은 날 밤 모두 돌연사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칸의 원혼이 복수하러 돌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고 진실이 무엇인지 배우가 누구인지 미치도록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타깃이 자신이 아닐까 공포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진양의 술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때 유일한 생존자이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자가 온라인에서 그 이야기를 대놓고 팔고 있다면 100만 위안을 주더라도 그 자를 찾아가 정보를 전부 캐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비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삐 소리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소리 같았다. 진영의 안색이 점차 참백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난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이오. 당신이 하는 말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요. 나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전엔 실제 살인사건이라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야기로 치부하십니까? 탄을 간접적으로 해친 자가 극도의 호기심과 공포에 휩싸여 100만 위안도 아끼지 않고 진실을 알아내려 했고 그 후엔 입막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것이죠.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거의 말을 잇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며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격하게 기침을 했고 목구멍으로 비릿한 피맛이 넘어왔다. 쿨럭, 쿨럭. 진영의 눈빛은 정체가 탄로 나자 잔혹한 본색을 드러냈다. 제법 잘 맞히는군.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알면 명을 재촉하는 법이지.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문자를 보낸 순간부터 난 줄곧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무너지며 뒤편 침대 다리에 등을 세게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진양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기자의 위선적인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잔혹함과 살기만이 가득했다. 안타깝게도 눈치가 너무 늦었어. 그는 침을 뱉고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구둣발로 툭 차며 비아냥거렸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독이 퍼지는데 몇 분 안 걸릴 테니까. 네 놈이 뭘 꾸몄든 이젠 늦었어. 나는 팔꿈치로 상체를 간신히 지탱하며 방금 마신 술잔에 가리켰다. 아까 잔 2개를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며 고를 때 내가 정말 못 봤을 줄 알았나? 그는 절대적인 통제감을 만끽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네가 몰아치거리든 네 숨이 완전히 끊어지면 CCTV 지우고 현장 정리한 뒤 수표만 챙겨가면 그만이야. 가난뱅이 경비원 하나 분신 자살한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는 득의양양하게 웃다가 봉투로 시선을 돌렸다. 아, 맞다. 그는 흥미로운 생각이 난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다. 깜빡할 뻔했네. 네 놈의 여친이 뭘 남겼는지 한번 볼까? 그는 봉투를 찢고 안에 종이를 꺼냈다. 몇 초 후 기배에 차 있던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이내 짙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게 대체 뭐야? 고작 이것뿐이라고? 그는 편지를 내팽개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수표를 회수해 이 끔찍한 곳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는 쪼그려 앉아 내 경비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이내 표정이 얼어붙었다. 마치 끔찍한 무언가를 만진 사람 같았다.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종이가 아니라 내 복부에 밀착된 차갑고 단단한 금속 덩어리였고 일정한 진동이 느껴졌다. 너, 씨발! 그는 대인 사람처럼 손을 획 빼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배에 뭘 숨긴 거야? 이 소리, 무전기 소리가 아니잖아. 이제야 알아챈 건가? 이 일정한 삐, 삐 소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쉰 목소리로 외쳤다. 문 열어! 미쳐버린 비명과 함께 그는 경비실 문으로 달려들었다. 문 열림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내부에서 미리 비활성화해 두었기에 버튼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까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 스스로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마지막 탈출구를 직접 끊어버린 셈이었다. 안 돼! 창문! 완전히 공황에 빠진 그는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쓰러진 채 그의 헛된 몸부림을 지켜보았다. 경비실 창문은 틈새 하나 없이 강력, 초강력 접착제로 완벽히 봉쇄되어 있었다. 그는 의자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유리창을 내리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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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는 박살났지만 방범용 강화 유리에는 작은 흠집만 났을 뿐 끄떡도 없었다. 방범창 구조는 이제 가장 절망적인 감옥이 되어 있었다. 개새끼야, 열어! 당장 열라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는 나에게로 달려들어 목을 조르며 충혈된 눈으로 악을 썼다. 멈춰! 배에 있는 그거 당장 멈추라고! 숨이 막혀왔지만 내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해방감만이 감돌았다. 나 말고도.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마디씩 내뱉었다. 탄을 해친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녀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버렸고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고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독이 든 술도 마셨지. 하지만 너도 각오해라. 오늘 우리 둘 다 살아서 못 나가. 같이 저 세상에 가서 그녀에게 사죄하자. 아! 진양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내 목을 놓고 문과 벽,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미친 듯이 걷어찼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삐, 삐 소리는 점점 빨라지며 마지막 발걸음처럼 가속되었고 마침내 하나의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이어졌다. 쾅! 거대한 폭음이 고요한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으며 순식간에 경비실 전체를 집어삼켰다. 함석 지붕과 깨진 유리, 내부의 모든 집기가 폭발의 끔찍한 압력에 밀려 공중으로 치솟았다. 뜨거운 열풍이 탄에 글씨가 적힌 종이를 휘감았다. 불길이 그녀의 단아한 필체를 환하게 비추며 마지막 순간 그녀가 품었던 회한이 소리 없는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미안해, 르무. 나 정말 너한테 시집 가고 싶었어. 불길은 탐욕스럽게 종이를 집어삼켰고 글씨는 눈부시게 타오르다 검게 오그라들며 무수한 재가 되어 흩날렸다. 그 옛날 눈 내리던 밤, 속눈썹에 내려앉아 녹아내리던 눈송이처럼 불길은 타닥타닥 타오르며 밤하늘의 절반을 붉게 물들였다.
1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품어온 모든 고통과 기다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전부 태워버리려는 듯했다. 저 멀리서 소방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다급하게 울리며 달려왔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게 도착한 판결처럼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가랑비가 내렸다. 비는 이곳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구조대는 검게 그을린 잔해 속에서 수색과 정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 소방관이 잔해를 치우다 완전히 타지 않은 신분증 모서리에 손이 닿았다. 꺼내어 보니 반쯤 타버린 경비원 신분증이었고 코팅 비닐은 녹아 달라붙어 있었다. 사진은 검게 타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이름 칸에는 희미하게 묵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때 빗물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를 그의 발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을린 종이 가장자리에 가녀린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시집. 소방관은 손에 든 신분증 반쪽과 발밑에 잿더미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며 신분증을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비가 내리며 그을린 흔적을 씻어내고 잿더미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사랑과 복수 그리고 자멸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한 시집이라는 단어의 이야기, 폭발과 투신으로만 끝맺을 수 있었던 그 비극의 이야기를. 이야기는 막을 내렸고 우리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픈 교훈은 악에 대한 방관이 가져오는 파괴력입니다. 14명 남학생의 침묵과 비겁함은 죄악이 자라나도록 방조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적인 복수가 치러야 하는 참혹한 대가 또한 보여줍니다. 류묵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를 선택했을 때 그는 어둠에 자신을 집어삼키게 두었고 순수했던 사랑을 모든 것을 불태우는 파멸의 불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복수는 해방을 주지 않으며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절망의 구덩이만을 만들 뿐입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법과 경찰이 지키는 정의의 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탄핵 사건이 너무 성급히 덮이고 진실이 묻혀버린 것이 선량한 청년을 막다른 길로 몰았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관, 법의학자들의 숭고한 사명에 대한 깊은 경종이기도 합니다. 경찰이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약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사회의 신뢰를 지켜주는 늦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빛입니다. 예리한 감각과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한 명의 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뜨거운 심장으로 경찰관들은 억울한 눈물과 극단적인 사적 복수를 막아냅니다. 정의가 제때 실현될 때 류묵과 탕 같은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긴박한 사건의 숨결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긴장감과 함께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추리, 범죄 심리, 그리고 정의를 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